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니어 라이프 온 방송을 통해서 예. 돌봄이라는 주제로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돌봄은 좀, 나랑은 좀 먼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또, 우리 부모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돌봄을 많이 제가 좀 이게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는 뭐 우리도 돌보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렇죠. 돌봄을 받는 받아야 사람이 돼. 되거나 맞아요. 이거는 뭐 저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온에서 관련된 분들 모시고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시니어 라이프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네. 저희 프로그램도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유익한 정보가 준비돼 있죠? 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돌봄 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조문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의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응용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케어 메이저 제도를 경험하게 된 것은 일본의 고양이 집이라고 하는 특별양호 노인홈이라고 하는 제1동포 시설에서 실무의 경험을 익히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연구하고 실무로 경험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조문기 교수께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노인 복지를 비교하시고 또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 어떤 이 계기나요? 고령화가 되면서요, 각 네. 나라들, 한국과 일본 역시 고령화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2008년에 네.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네. 돌봄에 관한 제도를 네. 만들었고,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두 나라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약간 시설 중심, 그리고 일본은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예. 노인 돌봄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연구해 보고 싶었던 게 저의 연구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요. 개호라는 게 이제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개호라고 얘기합니다. 개호 상태라고 예. 하죠. 예. 자, 일본의 그 개호 지원 전문은 우리랑 좀 다른 점 약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케어 매니저 있잖아요. 예. 자, 케어 매니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케어 매니저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 비슷한 직능들이 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요양원을 선택하고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요양원을 이동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단계, 다른 좋은 곳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단계. 여기에는 보건과 복지와 영양과 간호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네. 그러한 정보를 주고 그러한 이용자들에게 좋은 곳을 알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직종을 하는 케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채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흔들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부채살 안에 복지도 있고 보건도 있고 영양도 있고 그쵸.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케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케어 매니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본에서 직접 개호 과장으로도 근무하셨다고요? 예. 네, 그때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경험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저의 어떤 연구의 기반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물론 고양이 집이라고 하는 예. 그 특별한 제1동포들의 노인홈, 예, 일종의 요양원인 거죠. 일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 이 제1동포의 노인들은 네. 치매에 걸리면 네. 아나운서 두 분 한국말로 얘기할까요? 일본어로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치매에 제1동포 노인이 제1동포 분들이 치매에 걸리셨을 치매에 때 걸리면 그러한 분들은 오랜 동안 일본에 살다가 네. 치매에 걸리면 일본 시설에선 적응을 잘 못합니다. 아. 그러한 이유가 아마도 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치매 노인이라고 하면 한국말을 할까요? 일본말을 할까요?
아무래도 질문을 이제- 받기 전에는 왠지 그냥 일본말 하실 것 같았는데 네, 질문을 받고 하시면은, 나니까 물론 이유가 있으셔서 질문을 받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이제 치매가 걸리면 좀 어려지시는 것 같아서 옛날 나의 언어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 한국어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본인의 정체성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물론 개별성도 존재합니다만 일본에 간 제1동포 중에는 예. 제주도에 사셨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네. 그래요. 평소에는 일본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제주 방언으로 방언까지. 치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착안해서 실은 제1동포들에게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복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일본 내에서는 일본식의 어떤 요양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언어도 한국말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리랑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행사에 넣어준다든가 또는 치마 조거리를 입혀드린다든가 이런 일상에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의 도구들을 넣음으로써 네.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향의 집이라는 단체가 저에게는 많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일본 내의 케어 매니저 조직과 관련된 여러 영향을 주고 있는 도구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의 어떤 뭐 아리랑 민요라든가 뭐 아까 또 치마 저고리도 얘기하시고 네. 이런 거를 또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어렴풋이 기억을 해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치매에 걸리면 그러한 것들에 적응을 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든가 본인의 정체성 안에서 편안한 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바이링걸 환경에서 자라신 맞습니다. 이 지금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신- 치매에 걸리셨을 때 그래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치매 노인의 문화를 접목한 것은 세계 각국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케어 매니저. 우리는 아직 좀 확립이 안 됐고, 우리는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제 이 비슷한 일을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케어 매니저가 되기 위한 어떤 요건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케어 매니저는 예. 일단 국가 자격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격으로서 아. 실무 경험이 일본에서도 5년 이상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이나 노인과 관련된 직종 그리고 이것에 합격하는 비율이 10%에서 한 23%밖에 안 됩니다. 와.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것이 법과 때로는 노인 간호와 노인 복지와 상담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문가를 뽑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노인의 가족의 상담이라든가 서비스의 연계 조정 네. 그리고 서비스의 양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직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되기가 어렵네요. 아니, 접근하는 좀 벽이 높네요. 예, 약간은 일본에서 이 개호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뽑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예. 이 역할을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고도화되지 못하고 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을 입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네. 아직 우리는 노인장기 요양 제도란 제도 안에서 노인 요양원을 선별할 때 가족이나 본인에게 직접 어디가 좋은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첫 단추부터 네. 케어 매니저가 보건과 복지와 네. 영양, 재활 어느 시설, 지역 내에 어느 시설이 좋은지를 본인이 선별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물론 선택은 본인에게 하는 네. 그러한 제도로 변화시키는 역할 중에 케어 매니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좀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잘 얘기를 들어주고 약간 우리 웨딩 플래너랑 비슷한 느낌도 맞습니다.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좀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만 정보를 그렇죠. 잘 맞춤형으로 좀 해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케어 매니저와 유사한 직군은 있지만 완벽하게 케어 매니저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슷한 직군이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호사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일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안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처럼 철저하게 개별화시켜서 예. 내지는 서비스의 완벽한 플래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조문기 교수님은 이제 일본
또 한국 예. 이제 노인 돌봄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일본에서는 또 개호 과장까지 그쵸. 하셨고 이렇게 예. 어떤 실무적인 일도 좀 해보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이 양국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케어 매니저가 있느냐, 네. 없느냐, 이런 차이에서 그거가 나타나는 중요하군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케어 매니저가 있다라고 하면 노인이 정말 내가 시설에 안 가고 싶고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싶은데 예. 그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플랜을 짜서 유지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플래닝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시설로 갈 수 있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어쩔 수 없으면 시설에 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적어도 자기가 내가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내 정든 환경, 나의 가족들 이런 환경 속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가 쪽에 플랜을 짜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재가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의 연결,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일본처럼 공적 돌봄 체계도 조금 강화하고 이런 케어 매니저와 같은 서비스 조정자 역할도 좀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하면 오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연구하시면서 정말 많은 상황을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뭐 아까는 뭐 인상 깊었던 것도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가장 좀 충격적이거나, 요걸 좀 의외였던 점,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네. 내가 어떤 급하게 출장을 간다든가 정말 휴가를 가야 되는 예.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네. 나의 치매 어르신 부모를 어디에 모셔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양쪽 나라 예. 일반인들에게 좀 질문도 해보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에는 단기보호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도 단기보호. 네. 정말 내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맞아요. 어떤 시설에 맡겨야 네. 되는 이런 경우 일본은 이런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외로 출장 간다든가 네. 3박 4일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내지는 부모를 모시다가 내가 지쳐 있는 경우 누군가의 그쵸.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들어서 나에게 정말 부모님 좀 잠깐만 일시적으로 네, 네. 단기적으로 예. 맡기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일본은 이러한 시설들이 많아서 그것을 맡아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네. 인구가 150만인 특례 시설에도 네. 시설이 한 2개 정도 그리고 시군구에 정말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서비스 이용률 단기 보호라는 것이요. 네. 0.8%밖에 안 돼요. 저도 이제 막 들어본 것 이제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좀 뭔가 접해본 예.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러한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케어 매니저가 예. 집에 있는 분을 시설에 맡기기 위한 어떤 연결 조정 이런 것들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가족이 시설을 알아보고 네. 퇴소를 할 때도 시설과 협상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보호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쇼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진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육아맘이다 보니까 예. 아이를 잠시 맡아둬야 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또 단기 보호가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 예. 네. 급할 때는 뭐 저한테 딸 맡기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많으니까. 예. 저희 어머니 계셔가지고요. 어머니 계세요? 네. 예. 어제 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말을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또 하니까 이 얘기가 저는 뭐 나쁜 며느리인지 착한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며느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좀 이런 말이 있을까? 이거는 네. 정말 그 초고령 사회 되는 나라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네. 여성 운동가들, 내지는 여성학 복지 운동가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일본이 2000년대 개호보험 제도를 시작하면서 네. 집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은 가족이 이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여성이 사회 참여가 어렵다, 사회 참가가 어렵다. 네. 정말 사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멋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가정적인 돌봄이 누군가의 여성에게 짐을 주기보다는 네.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부담으로서 국가가 노인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2000년대에 여러 일본의 여성 운동가 내지는 사회복지의 운동가 연구자들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딱 들으면 나쁜 며느리 이러면은 왠지 위축되는 말 같지만 네. 반대의 뜻인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될수록 노인 돌봄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일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윤지우 씨 같은 며느리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하네요. 고마워요. 자부심. 윤지우 씨 고마워요. 윤지우 씨 같은 며느리 때문에 아주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네, 감사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이를 많이 돌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방송도 출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윤지우 씨 네. 같은 며느리 고마워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 돌봄 시스템 중에서 케어 매니저 이런 역할이 뚜렷한 시스템들 이걸 우리가 또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와줄 수 있습니다만 네. 일본에 가시면은 예. 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 말 그대로 포괄해서 서비스를 준다. 뭐 이런 의미의 센터입니다. 네. 뭐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 서비스들을 노인이 물론 요양원에 가기 전에 네. 지역에서 주간 보호라든가 단기 보호라든가 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여러 서비스를 섞어야 되는 것이 실은 본인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플랜을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케어 매니저들이 일을 합니다. 물론 케어 지원센터라고 하는 케어 매니저들이 단체로 모여서 서비스 플랜을 짜주는 뭐 이런 공간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러한 곳에서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보건과 복지와 요양과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지식 정보 고도화된 전문가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짜주기 때문에 네. 일본의 포괄지원센터가 어떤 케어 매니저들의 주요 무대 내지는 장으로서 개업보험제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시스템이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케어 매니저는 단순히 어떤 이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기만 하는 역할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케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계약 단계부터 퇴소 단계 그리고 가족의 변화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단계에 걸쳐서 예.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8가지 서비스밖에 없지만 예. 일본은 26종류의 56개 서비스 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주간 보호도 갔다가 방문 목욕도 갔다가 예. 때로는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도 본인이 패키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이런 케어 매니저들이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거죠. 네.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병원이 휠체어로 식당을 들어갈 수 있다. 어느 약국이 그러한 약을 설명해주는 약사가 친절하다. 내지는 그러한 세세한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직종인 겁니다. 그래요. 그런 정보들도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되게 평소에도 그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의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심한 부분까지. 케어 매니저분들이 아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느꼈고 예. 그리고 서비스가 아까 50여 종이 넘는다는 거 그런 점들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어떤 그 특성을 좀 보면은 일본에 사는 우리 그 한국 어르신분들 네. 제일교포 어르신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러겠죠, 물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문화 환경에서 케어 매니저가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또 어떤 일을 네. 또 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노인의 고령화와 문화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뭐 제중, 제1, 제1동포 이런 교포 사회에서도 예. 어디에 가도 그민족을 위한 요양원들은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네. 사할린 동포들도 네. 인천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요양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다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 문화, 네. 그들의 어떤 여가 문화, 그들의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은 고령화가 되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가장 익숙한 환경에 즉 노인이 다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꼭 우리 문화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문화를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케어 매니저는 그 사람의 언어, 문화, 풍습, 습관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비스 계획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멀티 기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그 함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이런 돌봄 서비스까지. 굉장히 그러면은 능력자여야겠어요. 이 제일교포 어르신을 위한 케어 매니저는 한국 분이신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인가요? 물론 일본 내에 있는 제도기 때문에 네. 케어 매니저 중에는 일본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있다가 한국말을 알고 한국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상담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는 개업 과정이 됐고요. 네. 또한 제일 교포 중에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이런 양쪽의 사람들을 케어 매니저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언어가 좀 돼야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하기가. 그리고 문화까지 잘 알면 뭐 그건 뭐 너무 좋겠죠. 우리 교수님 거기서 굉장히 큰 네, 역할을 다 하셨을 알고 것 같아요. 제일동포 할머니들에겐 사랑을 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돌봄 현실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이면서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한국엔 서비스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네. 어찌됐건 간에 재가의 서비스가 6개, 시설의 서비스가 2개로 시설 속의 서비스로 사람들이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아니면 시설 입소에 고착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노인은 나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개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특징이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케어 매니저의 역할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시설이나 재가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 조정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 장기 요양제도 현재 직면한 우리가 문제점을 좀 또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닥쳐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앞으로 3년 내에 이 요양과 관련된 인력 11만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양 인력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제도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좀 고령화되신 분들이 요양 현장에 흔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노노케어라고 하는 부분처럼 맞아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처럼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입니다. 돌봄을 하고 있는 인력들 각 나라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단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 수급이 정말 필요한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만 시설 서비스에 치중하기보다는 재가 서비스가 좀 많고 가지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본인의 몸을 이렇게 마사지해주거나 재활해주는 우리의 리하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재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방문 간호와 같은 것들은 해주지만 뇌졸중 환자라든가 뭐 이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 요양 재활과 같은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재가 서비스의 한계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연결해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하는 기관을 연계한다든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케어 매니저의 연계가 없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또 재가 서비스의 한계, 맞아요. 서비스 연계 부족까지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의 개호 보험에서 우리 한국이 참고할 점, 뭐 정말 많겠지만 가장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떤 가장 것일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이런 얘기 중에 키워드 중에 지역 포괄센터라는 것을 한국에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지역 많이 포괄센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요. 그런 케어 매니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서 이 노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플래닝을 짜주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 거죠. 일례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2005년부터 더 이상 요양원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시설에 만들 여력도 없고 시설에 어떤 중증화되는 이런 환자들이 오래 계신 것들은 노인의 삶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기 집에서 네. 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 포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주거 환경도 이용하고 노인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네트워크 중에 친구나 교회나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지역 포괄센터인 거죠. 뭐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만 일본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도 집에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근데 집을. 네, 집에서 돌아가게 되면 경찰도 와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선고하고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네.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가족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돌봄에 있어서 어떤 의료적인 쇼크 상태라든가 정말 네. 리스크 상황에서 가족이 겪는 그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 요양이나 일본도 개호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족은 협력은 하지만 거기에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이유인 거죠. 근데 시스템 특히 그 케어 서비스가 잘 되면 집에서도 좀 편안하게 좀, 예. 좀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좀 이렇게 일본도 처음부터 무조건 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또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깎아서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도 있었고 경제 침체가 있기도 합니다만 네. 일본은 보통 이제 유럽식 북유럽의 어떤 스웨덴의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육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 단계부터 노인의 어떤 무상급 진료비를 지원하는 70년대는 그래서 사회가 대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네. 똑같은 시기가 다시 한번 옵니다. 개호보험 제도 안에서 노인에게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케어 매니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재가의 케어 매니저와 재가? 시설의 케어 시설. 매니저가 있습니다만 주로 재가의 케어 매니저들은 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시설은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의 양이 노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과잉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인이 휠체어를 걸을 수도 있는데 휠체어를 태운다든가 뭐 이렇게 케어 매니저가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짠다라고 하면 그 노인은 과잉 서비스를 받는 예. 거거든요. 이것이 서비스를 주는 단계에서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줌으로써 재정의 적자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만 네. 일본은 초창기에 10%였다가 서비스의 폭을 넓히면서 지금은 개인의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개호보험의 재정의 적자가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지자체가 붕괴가 되면 서비스를 줄 수 없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자체가 이러한 재정의 부담을 느껴서 본인 부담을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의 어떤 그런 교훈을 좀 우리가 받아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리고 일본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또 조문기 교수께서는 한국의 케어 매니저 제도 도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노인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은 케어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네. 노인이 어떤 요양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지. 근데 노인과 가족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요양에 대한 등급을 판정받는 단계부터 시설을 선택하는 그런 시점부터 케어 매니저가 도중에 옆에서 동반자로서 여러 선택 사항을 놓고 가족에게 물론 선택하거나 예. 계약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지만 그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노인의 여생은 그리고 가족들은 예. 케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부터 퇴소까지 이러한 것들이 장기요양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요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국에 이제 이 케어 매니저 이 제도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은 무조건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식에 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하죠. 어떻게 그래서 물론 그런 연구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국형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있죠. 일본의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한 단계에서 한국은 이제 한국도 지역 단위의 포괄 지원 센터는 아니어도 지역이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한 계획을 짜고 보건과 복지와 요양을 연결하는 이런 제도가 26년도에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네. 그런 단계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연계하는 케어 매니저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케어 매니저가 가족으로부터 욕구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어떤 판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시설의 편을 들어줘서 시설의 이익을 동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설에 가서도 가족이 요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얻어내는 그런 중요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의 마지막 부분, 에너지를 소화하는 부분에서 케어 매니저가 그러한 서비스의 연계, 조정,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더 네.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공적 돌봄이 확대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사회적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인식이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 개선이 좀 분위기가 돼야 그 서비스의 질도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국에서 케어 매니저 제도가 도입을 된다면 사실은 이런 역할들 비슷하게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뭐 요양보호소나 사회복지사가 이런 역할들을 약간은 하고 있었잖아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그쵸. 될까요? 이 케어 매니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종자의 역할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고요. 네. 요양보호사는 실전에 있어서 가장 실전 현장에 노인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실제적으로 케어 매니저의 교육에 따라서 케어 매니저가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노인에게 가장 실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질 높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게 것이겠죠. 또한 거기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케어 매니저가 짜준 케어 플랜을 가지고 가족과 얼마만큼 상담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킨다든가 내지는 노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트라이앵글 삼박자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케어 매니저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라면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을 보면은 합니다. 네. 핵심 조정자 밑에 어떤 돌봄 실천자와 정서사회 그렇죠. 지원자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확실히 좀 더 질 높은 돌봄이 그냥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하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전문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또 배경 안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맞춤형의 돌봄 서비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 전문적인 용어로 개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지금까지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짜왔다라는 거죠. 네. A 노인에게 짜온 플랜이 B 노인과 흡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집단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걸로 평가하는 방식 일부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는 나 개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서비스를 그것도 공단이 획일적으로 짜내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네. 지자체 지역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원들의 내가 사랑하는 인력들 안에서 나와 익숙한 인력들 안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제도로 변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어떤 처우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물론 지금 고령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신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양의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러한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네.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우리에겐 없지만 케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꼭 케어 매니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좀 전문가가 돼서 예.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화된다라고 네. 하면 정말 우리의 질 좋은 서비스도 나타날 것이고요. 물론 평가 제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민간 시설들이 우리는 90%를 넘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네. 이런 요양시설, 국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민간이 뛰어들어서 협력화하고 다분화하는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질환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 높은 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 네.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돌봄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 보호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현재 이 한국의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맞죠? 그리고 공공 이렇게 협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두 부분이 잘 협력하면서 나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될까요? 노인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러한 큰 예. 사회보험 제도를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와서 발전시키고 서로 경쟁하기 위한 모습은 어느 사회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난립되어서 과도하게 과잉 경쟁을 하다 보면 예. 이용자들 특히나 노인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 네. 이러한 민간 시설과 공적 시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러하듯이 공적 시설을 만들어서 공적 기반을 중심축으로 움직이면서 민간이 협력하는 그러한 서비스의 구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육도 물론 교육도 네. 민간 교육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기관들을 잘 교육하고 평가하는 제도들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한국의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네.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지역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도 일본의 어떤 제도와 유사한 지역의 이 돌봄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 안에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 요양기관들이 예. 돌봄의 기관들이 요양원이라든가 내지는 방문요양 이런 기관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요양원을 평가도 하고 내지는 요양원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겐 전무합니다. 지자체가 요양원을 산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까운 그리고 가족에게 가까운 공간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요양시설 중에 민간의 일부 시설들은 상가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흥과 관련된 시설 안에 이런 요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재정립하면서 네. 총량제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 요양원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서 서비스를 주기 위한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지어줘야 하는 그런 계획들도 지자체에게 바라고 있고요. 네. 건보공단은 이러한 민간에 대한 오해나 탈피를 조금 벗어나서 예. 맞아요. 민간 요양시설들을 육성하면서도 교육을 잘 시켜서 네. 질 좋은 요양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건보공단과 민간 네. 뭐 이런 협력 구조들이 많이 나타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네. 노인 돌봄 관련돼서 앞으로 또 최종적으로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물론 케어 매니저 제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밀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가장 좀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의 연구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네. 경로당을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여가 문화와 예. 그곳에서 정부가 행정 조직의 어떤 말단 하부 조직으로서 노인이 요양 상태에 빠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친목도 갖고 의사소통도 갖고 또는 치매 교육도 시키면서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 돌봄과 관련된 네. 한국이 가장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양 상태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친목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나중에 정말 몸이 약해졌을 때 요양원으로 온다면 아마도 장기요양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왔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 이용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실은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같은 시스템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네. 실은 이제 뒤에 있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네. 노인 그 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 지역 포괄센터라고 하는 뭐 그러한 서비스를 코디네이터하는 이런 기관들이 정말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도 밟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딱 말씀 들으니까 고령화 사회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만의 동네에 다 강점을 있었잖아요. 동네 하나씩 있었잖아요. 우리만의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들께 좀 마지막으로 우리 또 돌봄 서비스나 네. 앞으로 더 나은 또 우리가 또 이제 꼭 일본도 좋지만 또 우리만의 또 독자적인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개호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것이 왜곡해서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나쁜 며느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에서 이 요양에 대한 전문가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현재 요양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요양의 어떤 처우 개선과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역과 관련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입보에 와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딘 상태입니다. 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케어 매니저와 같은 것이 꼭 우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 필요한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키우는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예.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또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될 금방 수 받을 있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변 분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뭐 희망도 좀 보고 또 고칠 점도 많다는 거 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하루였고요. 네. 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조문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